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외고와 장훈고, 경문고, 세화여고, 영훈중학교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며 구사일생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흡한 운영 성과로 2년 지정 취소 유예 평가를 받은 학교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5학교 모두가 기준 점수인 6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지정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도 씁쓸한 뒷말을 남겼습니다. 교육부의 평가 지표가 후에 취소 기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 정부가 애초에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기본 점수만으로도 탈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를 즉각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과 5년마다 돌아오는 재지정 평가 시기에 맞춰 전환하는 일몰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사고 특목고 학생을 먼저 뽑고 일반고 학생을 뒤늦게 뽑는 입학 전형도 개선해 동시 선발을 건의했습니다. 전후기 고교 유형 간의 선발 효과로 인해서 성취도 차이 등을 야기하는 교육력 차이를 야기하는 그런 구조를 개선해서 결국은 선발 효과보다는 교육 효과를 우선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와 외고 지정 취소 논란은 재지정을 통해 일단 봉합됐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교육부 몫이 됐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국방부 내에 자신이 장관직에 오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답변은 군조직 내에 개혁 저항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성을 시사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군 안팎에서는 알자회 등으로 불리는 특정 사조직이 요직을 독점해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송 후보자는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문화 창조, 새로운 국군 건설, 첨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6가지의 군개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특혜도 철저히 차단하며 군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병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국방 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송 후보자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과 함께 자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사드 배치에는 동의했지만 국회 비준 필요성은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3박 5일간의 이번 방미 형식은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보다 격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 등 중대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이 취임한 뒤 첫 만남인 만큼 신뢰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미국 정부도 최고의 의정과 예우를 약속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출국 현장은 이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간소했습니다. 서울공항에선 청와대 참모진과 관계장관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규모 출국 인사를 하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 때문입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등 환송을 나온 인사들과 환담하면서 전용기까지 이동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항에 도착한 뒤 손수 가방을 들고 귀빈실까지 걸어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수행원이 가방을 들겠다고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이번 방미에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의 동행도 최소화했습니다. 장관 중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순방에 함께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문나이트 5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외교에 대한 맥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훌륭한 기획을 지금 하고 계신 우리 송 작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네, 준비를 처음에는 그 한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동아시아에 한정적으로 이제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외교의 난맥상이 동아시아만 멈춰 있는 게 아니야. 동아시아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우리 외교가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헛지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 파키스탄에 있었던 선교사 납치 사건, 중국인 선교사 납치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아무런 행동을 못 취하면서 국제적인 봉이 되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기회를 다음 시간에 중동 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예고를 드리자면 파키스탄에 우리나라가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던 중국인 선생인지 선교사인지 알 수 없는 남녀가 납치를 당했다. 그리고 어느 날 IS한테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에는 이걸 중대한 가십으로 아예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 파키스탄의 나라의 전통적인 그 이슬람이나 회교 국가에 거기 가갖고 기독교 선교하는 나라도 없지만 우리가 갔다 손쳐. 근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한국 사람도 아닌 중국인 선교사를 납치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데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국제 여론은 다 죽인 걸로 돼 있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지금 중국 안에서 이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가 파키스탄인가? 또 왜 한국이 거기 껴 있는가? 왜 한국인이 마치 중국 선교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IS에 피납 당하게 만든 것 같은 중국 내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중국 정부는 뭘 노리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외교에서는 아무 준비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문나이트 6번째 주제로 결정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요 외교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고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기본은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국민적 기반의 어떤 성원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에 대한 대우, 인정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외교는 다 실패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아주 초강대국이 약소국들 무시하고 가는 거. 트럼프가 단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유럽에 갔을 때 밀쳐내는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상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인정, 존재 가치에 대한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당신네들을 우대합니다. 인정합니다라는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희락 여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는요. 실제적으로 외교가 아니고 의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대사로 나간다든지 그쪽에 외교관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장들은 대부분 보면 국내 정치에서 보훈 인사 또는 어떤 그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일종의 유람하듯이 대사로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즉 행정 실무를 위해서 외교 관계를 뭔가 진행하기 위한 노력의 대사가 아니라 좋은 나라, 경치 좋은 나라 이런 데에 가갖고 대접받고 편하게 놀다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관이나 외교관들 그 자세들 자체도 자국민을 보호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야. 지금 의전와 와 있는 이 위에서 떨어진 낙하산을 얼마나 임기 동안 잘 보존하고 관광시켜 드릴 것인가 여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외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키워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보세요. 전 세계에 유학생들을 보내고 거기 NGO 단체에 가입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게끔 만들고 완벽히 그 나라와 그 나라 문화를 익히게 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외교부의 사람들로 써요. 오늘 얘기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일 수교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외교관들을 매년 10명에서 15명씩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을 다니게 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게 하고 10년, 20년 가까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한국인과 똑같은 방식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외교관으로 활용을 해요. 중국이 일본에 하는 것, 일본이 미국에 하는 건 더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형태겠습니까?
우리는 전문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거나 거기서 공부한 유학생들을 외교관으로 채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고시 보고 합격한 사람들을 순번에 맞춰서 시기대로 순환 배치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백 써가지고 큰 나라, 좋은 나라, 이권이 많이 있는 나라 보내게끔 해서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외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작 외교 정쟁 또는 외교를 통한 로비 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포섭해서 뭔가 외교적인 정책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경화 장관의 발탁이 미국이나 일본 외교에 심각할 정도로 경고성이 돼 있는 거는 지금까지 만만했어. 아무도 감히 그 외교관 대 외교관의 신분으로 만났을 때 한국과 그 상대국과의 어떤 그 조약이라든지 상담의 형태가 거의 우리 옛날에 강화도 조약 비슷하게 그렇게 일방적이고 상대국의 의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자국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게 지금 새로운 그 강 장관의 포부인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외교부 인력들을 새롭게 뽑고 새롭게 교육하고 근무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개혁이 필요하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엄마들은 잘 아는 용어입니다. immersion이라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담근다는 거예요. 아니면 풍덩 빠져든다. 예를 들어서 그 어학연수를 가잖아요. 왜 가냐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그 나라의 풍토, 그 나라의 언어, 그 모든 그 향수나 그런 것을 느끼고 몸으로 체험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교관들을 내보내서 대통령이 그 나라를 갔을 때 좋은 의전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와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함께 발전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를 섭득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해온 것은 가서 좀 쉬다 오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발판을 놀다 오라든지 발판을 깔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력 쌓아주기 위해서 그렇죠. 본청에서 높이 승진하기 위해서 잠시 보냈다 빼오는 그 지지를 올리려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정말 수십 년 동안의 인재들과 그리고 많은 계층을 보내왔잖아요. 많은 나라로.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번에 그 30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했던 일본 외교관이 일본에 돌아가서 책을 썼죠. 네. 아 진짜. 뭐라고 썼겠습니까?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그 새끼 나 진짜 내가 그 포털에서 그 기사 읽으면서 뭐 이런 주둥아리를 확 공업용 미싱으로 꼬매버리고 싶더라. 걔가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 와서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외교관으로서 일본 가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지금 외교의 사태인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5년 박혀 있으면 그 새끼 빼없고 힘없어서 저기 유배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으니 우리 외교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외교에 대한 이야기 아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취할 것 취하는 게 외교다 이렇게 보시고 트럼프가 또는 미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 그런 모양새 아니었잖아요. 한국은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받아줬고요. 자 알겠습니다. 외교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문나이트 5번째 시간.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일본 이야기예요. 일본 왼수 같은 나라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나라 일본입니다. 자 외교라고 하는 게요 다른 종류의 어떤 그 행정부서나 사회조직과는 달리 이게 올곧게 사람한테만 달려 있어요. 이게 국방이라든지 경제 이런 거면 돈이 뒷받쳐줘야 되고 뭐 과학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만 외교는 그거 아니거든. 사람만 가서 똘똘하게 잘하면 되는 게 외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셨던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입니다. 과연 이 요구 발언이 어디서 시작됐고 이게 어떠한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아베 정부는 지금 얼마나 구석에 몰려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분석해 보면 그동안의 우리 한일 외교의 또는 현안들과 앞으로 밝혀내야 될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이게 왜 일본한테서 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없다고 우리 국가가 주장해왔던 박근혜 일파가 주장해왔던 한일 그 위안부 협상의 협정문이 일본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일본은 원문이 나와버린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원문을 딱 보니까 이제 이 원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협정문은 없다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의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한 내용들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협정문의 3가지, 딱 조항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감정을 공식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협정문대로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정문을 자기 나름대로 썼다고 하지만 그 협정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항인 반성과 사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표현이 없었던 거죠. 협정을 안 지킨 거야, 따지고 보면.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안에 비추어 일본 정부가 돈을 출연해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치유와 화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결국 이게 돈 준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일본 정부의 공식 비용으로, 즉 일본의 세금으로 나와야 되는 돈이었다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 돈을 기업인들이 걷어서 준 기부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이 원래 협정문상으로는 공식적인 돈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일 친선과 우호를 위해서 민간 단체가 걷어준 돈으로 둔갑을 시켜서 우리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이 2가지 협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시행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3번째 협정에는 1-2의 협정이 이루어진 전제로 봐서 한국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나중에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완전히 자제한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한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떠들지 않는다라고 협정을 진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정부는 자, 이러한 2가지 안이 일본 정부에서 지켜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불가역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외교부는 발표를 했던 거죠. 여기에 이 협정문 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4번째 조항이 또 있는 겁니다. 소녀상의 즉각적인 철거. 그렇지. 이 내용은 협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나 외교 당국은 공식적으로 자, 돈이 갔으니 소녀상을 철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정문 자체도 잘못 쓰여졌거니와 협정문 자체를 일본 정부가 협정문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또 심지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정이 없다고, 협정문이 없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지들 멋대로 우리의 일방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 거기에 대해서 인정, 그리고 소녀상에 대한 철거를 비롯한 여러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자제해라, 아니 철회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니들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잖아. 그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협의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얘기해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베는 아베대로 뭔가 이런 실적을 하나 남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를 수렴첨장하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일 위안부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의 전략도 마찬가지고 아베 입장에서도 중요한 대상국인 한국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어떤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박근혜는 미국의 오더를 받고 일본과 합의해주는 이런 모양새. 사실 박근혜는 아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임기 초반에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 그랬었잖아요. 일본 측에서 말하는 걸 보면 늘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2015년도에 너무나도 어이없게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정말 의례적으로 바로 돈을 쏴주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재단을 만들고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 돈도 오기 전에 벌써. 그렇죠. 재단까지 다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소녀상은 뭐 그냥 바로 철거한다고 난리치고 국제적으로 여론 플레이를 들어갑니다. 일본 측에서는. 그런데 그때 가서 근데 일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나라가 왜 그럴까 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자료를 얼마나 많이 찾아봤냐면요. 알지도 못하는 일본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 사드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언론으로는 많은 게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협의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윤병세와 기시다 후미오가 외교 장관들이죠. 기자회견도 해요.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협의를 했다라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는 발판을 대한민국이 만들어줘요. 그럼으로써 일본한테는 너무나도 합당한 발판을 만들어주는데 단 대한민국인은 아무도 몰라. 심지어 박근혜도 몰랐대. 정부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벌써 지금이 2017년도인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이걸 빨리 시행하라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일종의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의혹을 가지는 게 과연 이런 졸속한 그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문의 형태는 국제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그 일종의 그 소스를 다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일본이 정당하게 전후 배상을 완료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중앙아시아, 태평양 또는 해외로 자기들의 어떤 그 전후에 잘못된 걸 반성을 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전제를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협의문에 초안은 사실상 미국이 써준 거예요. 기자회견문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의 입장은 우리는 사과도 했고 우리가 첫째 사과도 했고 국세를 출연을 해서 대한민국에 줄 거다. 너네들이 할 것은 그냥 재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불편하니 소녀상도 치워라. 라고까지 기자회견문에 실려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게 다 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를 이제 미국이 강요하고 일본과 한국이 합의 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아니 미국이 요구한 만큼도 일본은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 합의의 내용들도 실제 자기들이 발표하거나 자기들이 제안했던 거에 훨씬 후퇴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내부 싸움이 들어가는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는 점은 일본 정계에 큰 태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작년도부터 일본의 보수 우익들 자체가 네. 이 합의를 파기하라고 먼저 내부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도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고 그냥 언론 플레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가는 방향마저 이거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사회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특히 이 이제 전문에 대하면 총리가 공식적으로 네. 국가적인 입장에서 한국에 사과한 것처럼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철회하라는 거예요. 네. 왜 우익들은 우린 사과할 일이 없다. 왜 우리가 이 일본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거를 범죄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일본 우익 내부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기자회견문에서 보면 그 당시 위안부 그 소녀들이 겁탈당한 그 당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일본국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위안부 문제는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 관점에서 책임감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허걱했어요. 우익들은 이걸 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에도 그 신케이도 있고 니케이도 있고 많은 언론 업체들이 이쪽에서는 잘했다. 빨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철수하고 뭐 짓밟아라라는 쪽이 있고 우익 쪽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라고 시끄러움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일단 압도적으로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던 지금 아베 권력 균형의 보수파들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아베 그 정책을 주장하고 반아베와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들이 생겨나고 이미 이 세력들의 힘이 아베와 견줄 만큼 현재 아베 친당과 견줄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문제고 자 미국이 요구해서 한국과 일본이 강제로 했던 이 조약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이 일본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터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구는 완전히 아베에게 폭탄을 던진 셈이다라고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베 정부가 해왔던 북풍몰이가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베는 자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진했던 북한과의 관계 교류를 자기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본인 납치 문제.
즉 일본 뭐 해안 어귀에서 산책하던 대학생이 없어졌다, 뭐 주부가 없어졌다,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이제 기정 사실화됐고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송환 그리고 뭐 사과 요구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내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2014년에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일본이 합의를 봤어요. 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세웠고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해서 송환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동안 쭉 정치적인 공세를 취해왔던 겁니다. 네. 근데 일본이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서 아베 정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과정에 이제 갑자기 북한은 태도를 바뀌어서 미사일을 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본과의 거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조사위원회가 자국 내 뭐 피해자라든지 주변 가족의 증언 이런 걸 다 청취했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당사자를 만나볼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송환 요구에 대해서 이미 밝혀져 있는 송환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은 쌩을 까버린 거죠. 그렇죠. 북한을 어느 날 갑자기 악마를 만들고 그런데 전에는 그냥 서로 좋은 관계였었잖아요. 일본인들이 북한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관광이 가능했을 만큼 네. 뭐 어느 정도 그 개방이 돼 있던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렇죠. 위험 지정국이 되면서 갈 수 없는 나라가 돼 버린 거고 납치의 아비라고 할 만큼 북한을 통해 갖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을 높여보는 아베의 계획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회당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경제가 일단 무너진 거예요. 2012년에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죠. 그냥 돈을 헬기에서 놓고 뿌렸다고 할 정도로 돈을 뿌렸는데 이게 자꾸 저축으로 돌아오니까 상품권으로 뿌리기도 하고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특혜 자금을 줘가면서 신규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무리하게 돈을 퍼부었는데 3년이 지난 2015년 연말에 그러니까 2016년에 통계를 내보니 GDP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주 완전히 일본은 막 지금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질러서 투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엔화를 떨어뜨리고 그걸로 해서 외국에 수출을 했다 어쨌다 수출 실적이 올랐다 기업 경기가 살아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네. 그렇게 돈을 처발랐는데 결국 국가 성장 비율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럼 거기에 처발른 돈은 아무 소용없이 다 날라갔고 일본 경제, 일본 화폐의 가치만 확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국제 신인도가 완전 이제 B클래스로 주저앉게 될 정도로 지금 일본은 실제 실물 경제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을 만큼 경제 위기에 다시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80년도에 일본 그 경제 자체가 그 버블 경제가 붕괴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위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그 늪에 빠지면서 근데 그 10년이 넘어서도 일본의 장기 불황은 지속되어 가고 그래서 20년이 되어버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봐서는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이 되지 않나라고 지금 그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베가 지금 처음 들어가면서 그 아베노믹스를 발표함으로써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죠. 불안한 도박이었죠. 그렇죠. 그때도.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안한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일어나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일본이니까 일본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경제 마켓을 봐서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은 현재 미국이 그나마 미국의 채권이 일본에 넘쳐나는 돈들을 흡수해주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수출이 미국 쪽으로 어느 정도 자동차라든지 몇몇 가지 수지 부분에서 개선이 되면서 그나마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바로 배신을 때리고 일본과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일본과 같이 투자하던 아시아 투자은행에 대한 지원을 멈추게 되는 순간 일본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끝도 없는 불황에 빠져들게 되는, 쉽게 말해서 억지로 빚을 내갖고 공장을 키워놨더니 팔아먹을 시장이 없어져 버린, 그렇죠.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디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예요.
러시아하고도 북방 정책 갖고 좀 물리는 면이 있죠. 자기들이 무조건 북방 5개섬 그거 돌려받겠다. 푸틴이랑 나 사이 좋으니까 무조건 돌려받는다.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돼요. 러시아가 전혀 쌩까버리고 있어. 심지어는 그쪽에 일본 의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죽고 싶으면 와. 그냥 폭격해 줄게. 뭐 이런 사태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처음엔 돈질을 해갖고 일본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았어요. 원조도 엄청 주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 푸틴이 이제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서방 국가들이 전부 제재를 해라라고 동참을 하는 순간 일본이 그 제재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러시아가 그동안 받아먹은 차관 내지는 지원은 입 딱 씻고 이 새끼들 봐? 지금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 야 그러면 뭐 정치 외교적으로 니들 하고 있던 거 다 없던 걸로 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협상은 고착 상태에 들어간 거고 또 문제가 똑같은 협상으로 걸려져 있는 게 이 독도하고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센가쿠 열도라고 하는 이 일본의 북방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세 개 나라를 전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처음에 덤벼들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유권을 갖고 일본이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고 나머지 섬들의 경우는 또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한 법의 잣대 안에서 이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게끔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 일본엔 환산으로 치면 3,450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는 상환 가능성이 없고 이것은 EU도 금융 지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일본인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일본해를 그들이 채무 상환으로 러시아에 돌려준다면은 그것은 결국 일본이 러시아에 지원이 된다라는 분석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용한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구호 작전을 한다는 플레이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관계도 풀어나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일본이 어떻게 잘 돌아가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도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 지내야 되고 일본을 이해해야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다른 나라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애매하게 아베는 관계라는 것 자체를 어디를 갖다 놓든 전에 아베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잖아요. 북한도 좋았고 러시아도 좋았고. 이게 결국은 그동안 그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살살거리던 외교를 하다가 갑자기 돈질 내지는 주먹질을 해가지고 깡패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가서 구세주가 되겠다. 내가 가서 깡패 노릇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네가 뭔데 하는 그렇죠. 태도에 부딪히는 순간 처음에 새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나랑 새롭게 친하게 지내자 하는 순간에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순간 쟤랑 관계가 떨어지겠지. 러시아하고 친해지면 러시아가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지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막상 러시아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가서 한번 붙어보려고 생각을 했더니 중국이 반발을 하네? 또 미국이 반발을 하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친했던 새 친구가 철천지 왼수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친구의 친구가 정말 그 친구가 아닐 수도 있고 왼수의 왼수가 나의 뭐 절친일 수가 있는데 그 관계도를 딱 보면서 오케이 이 사람하고는 어느 선까지 가야 되고 이 사람하고는 어느 선까지 가면 안 되고가 외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고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 나라는 건들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그 지금까지 모든 군사력이나 해군력이라든지 공군력의 편제를 미군이 즉 미군의 7함대나 3함대나 태평양 함대가 진주해서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같은 가상적하고 전투를 치를 때 보급과 보조를 하기 위한 구조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단독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자위대라고 불리면서도 사실상 자국 내에 적이 침범하기 이전에는 해외로 진출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비만 가능한 군대를 네. 갖고 있었는데 그걸 바뀌었죠. 이게 싫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의 일본 배, 그러니까 이 아랍 이쪽에 지나다니는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란 앞바다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본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보장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갖고 2015년에 이걸 바꾼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사태가 해결된 지가 언젠데. 근데 그 핑계로 안전보장법을 개정을 하고 5조 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0조 원 가까운 방위비를 늘려가지고 네. 엄청나게 군비를 늘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군비가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상륙군이라든지 네. 장갑차라든지 또는 지대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병력을 늘림으로써 우리가 상륙도 할 수 있고 침공도 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제 전력 보강을 강화를 해왔던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넘어다 보면서 대륙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거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대련항을 기점으로 한 이 항모를 띄웠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미사일 전력을 해안으로 배치하는 등 또 일본에 대한 군사적인 저항을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이제 사드 같은 부분이 같이 한미일이 공조돼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지금 이제 일본이 전력을 보강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지만 위험권 안에 그렇죠. 사실은 중국의 위협을 제어하고 또는 중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즉, 우리는 중국을 견제한다 또는 중국이 주적이다. 아니면 중국을 제주도 있는 한반도 남해 연안에서 봉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따위 정책이나 얘기를 국제사회에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안에 들어가 있는 일본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 맞습니다. 괜히 중국한테 그런 방식의 말을 한마디 잘못 꺼내면 자 지금부터 일본 기업 다 문 닫으세요 하는 순간 일본 경제는 바로 샤터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본이 큰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을 등에 업고 비공식적으로 많은 갑질을 했잖아요. 그게 2012년부터 2015년, 16년도까지 오바마 정부에 살살거려서 외교적으로 동아시아 정책들을 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중심 외교를 펼친다는 이름으로 돈은 일본이 내고 배후 조정은 미국이 하되 모든 권력과 실행은 일본이 한다. 라는 전제로 동아시아를 제패한다라는 카드가 2012년 이후부터 꾸준히 존재를 했었는데 그 모든 카드들이 사실상 중국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정체 상태 또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바마도 이제 정권을 잡고 있지 않고 트럼프가 들어갔고 아베도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 대한민국이 바라볼 지향점 어떻게 외교를 하면 일본과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됐든 역사는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되는 이웃으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럼프 시대의 석학이시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을 걱정하는 미국의 한 석학께서 최근에 언론에 그런 기고를 하셨어요. 지금 트럼프는 일본하고 남한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서울과 평양이 얼마 떨어지는지 서울과 동경이 얼마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걔는. 모릅니다.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걔들이 봐서는 저쪽 동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일 뿐인 거고 걔들이 지지고 복구하는 것 자체 또 일본을 컨트롤해서 한국을 컨트롤하고 북한을 조정하고 중국을 조정 이렇게 복잡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얘 머리에는.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있는 사태에서 내가 팔아먹고 미국이 부강해지고 미국이 수출이 잘 되는 나라가 되면 미국에 있는 경제가 살아나고 저와 연관돼 있는 70개국에 있다고 하는 트럼프 사단들이 부자가 되면 되는 게 트럼프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일본은 이건 사실 미국에 뭔가를 팔아먹고 미국에 끊임없는 지원을 요구하고 뭔가 대신 해줘라는 걸 요구하기만 하는 굉장히 칭얼대는 막내 동생 같은 거지. 미국에서 일본에다 뭘 팔아먹을 게 없는 거야. 왜냐면 그동안 이제 일본이 돈을 많이 이제 미국에다 빌려주고 미국의 채권을 많이 사주고 뭐 이럴 때가 있었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미국이 어려울 때 없는 살림에 저 동생 집에서 돈 긁어갖고 온 거기 때문에 갚을 의미가 없어. 네 돈이 내 돈인데 뭐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은 그 돈 다 떼인 거야. 떼인 거야. 어떻게? 근데 아직 일본이 먹고 살만하면 더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겠는데 내가 봐서 저거 이제 단물 빠졌거든. 이제 뱉을 때가 된 거야 경제적으로.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을 뭘로도 혹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동안 돈이었거든. 충성과 돈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러시아나 중국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좀 위태로워 보이니까.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동안 그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 방지 내지는 뭐 지금에 있는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다라는 거창한 이념에 따라서 없는 가상의 적들하고 싸워왔어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공산주의가 아니 지구촌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사실 다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라고 하는 시장경제주의고 세계경제주의인데 지금 무슨 공산주의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옛날처럼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 개념이 어디가 있어. 이제는 돈 잘 버는 놈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패권 내지는 동아시아에 있는 외교 정책의 중심을 일본에서 과감하게 떼옮겨서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그 관리 권한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의 미국 외교의 축이 그동안 혈맹, 동맹 최고의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에 대한 중심적인 정책을 완전히 걷어내고 이제 일본이 네가 해주는 건 받을게. 근데 나한테 뭘 더 이상 바라지는 마. 나는 너한테 퍼줄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내는 또 결국 어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 돈 많은 부자 친구 중국의 손을 잡아주고 자, 그 주변에 있는 한반도 문제나 일본 문제 같은 거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주면 좋겠어라는 방향으로 외교적인 정책을 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청의 재하청 관계였어요. 그게 하청이라도 뭐냐면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자 일본 하청 주고 우리도 하청 주고. 그러니까 동등한 정도는 됐었어. 그러니까 형제 관계 비슷하게 됐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바마는 자 동생은 일본이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한국이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약간 그 형제긴 하지만 이 친형제가 아닌 사촌형제 내지는 그 형제랑 친한 동생 뭐 이런 정도로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본 거는 조금 더 멀어 보였거든요. 그냥 일본은 형제 그리고 한국은 그 형제가 아는 누구더라?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그 있어. 누구가 있어. 그런데 굳이 이름할 필요 없는 좀 있는데 있어. 일본 동생이 알아서 해결하. 그렇죠. 뭐 이런 그 중에 하나. 상황이었다는 거지. 예.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외교의 갈 길은 우리가 미국과의 직접적인 외교 라인을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본하고의 외교 전략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본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은 지금 일본 왕따시켜도 돼요. 경제적으로 일본과 단교 얘기가 나오거나 일본과 경제 교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제품이 일본 부품 없으면 다 아니죠. 대만 부품 없으면 망합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뭐 기계공업 기술 뭐 일본 아니면 안 된다? 아무것도 사실 일본한테 크게 기댈 게 없어요. 다만 지금 연계돼 있었던 관계가 쭉 있고 그냥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지. 만일 일본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경제적인 교류를 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퇴출되느냐 고립되느냐 아닌 상황인 거예요. 역으로 중국에 고립된다고 하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일본이 우리한테 산업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과 좀 더 친밀한 외교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을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월말에? 월말이죠. 네. 월말. 근데 박근혜나 이명박 때는 못 받아본 국빈 대우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초청을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거면 단순히 결정하자고 치면 그냥 국빈 대우 받아가면 우리가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다 비용 대고 우리 식구들 다 의전하고 모시고 다니면서 처리합니다. 근데 그냥 방문하잖아요. 우호 방문 가면 내 돈 내고 내가 비행기 싹 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대접을 지난 2번의 정부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만장일치로 문재인 대통령을 빨리 모셔와라라는 데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한 국가의 권력을 탄핵으로 국민이 몰아내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민주화의 꽃입니다. 상징입니다. 현재로서.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서로 자기네 라인에다가 모시려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실정에 대한 일종의 탄핵의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이용하려고 할 공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의원들이 긴급하게 공화당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초청에 대한 그 국회 동의 내지는 국회 결정을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만일 문재인이 민주당을 가가지고 지금 있는 뭐 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더라도 그 의원들과 만나서 자리를 가지고 얼굴을 비치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정치적인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뭐라도 다 해줄 테니까 민주당 사회만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급해진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 작업들을 지금 강경화 장관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미국의 핵심 정치 브레인들과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워싱턴가의 정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방미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방미가 끝나고 돌아오고 났을 때 우리 대통령과 아베의 정치적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위상이. 따라서 일본을 고립시키면 고립시킬수록 우리가 미국과 친해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겪고 있는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우월한 지위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키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 속보로 봤는데 미국이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그 언론 방송이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미국 현지에 지금 사자도 못 보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혹시나 기분 상할까 봐. 우리 언론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인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질문을 하게 돼요. 정말이지 어느 나라에 무슨 대변을 하고자 이런 기사들을 이런 시각으로 내놓는지가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아베 정부는 조만간
해산을 하거나 당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거나 아니면 지금에 있는 그 자민당 자체가 분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베 내각의 비리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에요. 네. 처음에는 이제 작년에 아마리 아키라라고 하는 경제재상 담당상 대신이 있습니다. 네.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 민간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조 경제. 네, 창조 경제 장관 뭐 이런 사람인 거지. 사학 비리를 일으킨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업들한테 지원금 나눠주는 지위에 있으면서 네. 그 지위를 활용해 갖고 10만 불 우리 돈으로 딱 1억 가량의 뇌물을 먹었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물러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베 최측근이었거든. 그랬기 때문에 아베가 연관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만 이제 한번 넘어갔단 말이지. 최측근이 낙마하다 보니까 아베노믹스의 추진력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초에 다시 아베 신저 기념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는데 거기에 국유 토지를 7분의 1,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싸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아니냐라고 이제 한간 얘기가 떠돌기 시작했고 이게 또 이제 아베 신조의 부인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가 됐었죠. 네, 조용히 덮으려고 언론에서도 아주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당시 그 대한민국에서 최순실이 널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일본에 있던 분들이 또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불사 아베 부인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이네라고 하면서 이 비리가 더 확산되고 그러면 아베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하고 다닌 거야. 근데 정말 아베 부인 그 여사님이 내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다녔었더라고요. 사이는 나쁜데 적극적인 내조를 하는 과정 중에 일종의 특혜를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만들어낸 거죠.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닮은 꼴이 나와요. 그 우리 최순실이하고. 네. 그래서 일단 행정 절차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처리돼 버리고. 그렇죠. 토지가 막 자동으로 양도되고. 맞습니다. 막 이런 사태들이 생기면서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데 대해서 아베는 강력하게 재판에서 증명하겠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이 사학 비리가 아베 지지율을 30대로 급락시키잖아요. 이게 한 달 새 10%나 급락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스캔들이 이제 거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베는 이거를 그 일종의 민사로 끌고 나갔기 때문에 이게 재판을 걸치게 되면 한 1, 2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학교법인 오카야마 이과대학 대학교 비리가 하나 더 터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바라시 현의 그 대학을 세우면서 360억 원 가량의 국가 토지가 국유지가 아예 공짜로 제공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거 데자부 같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놀랍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민이 이제 그 국민의 돈을 투여해서 만든 개발된 국유지를 360억 원어치를 그냥 학원 이사장한테 준 거야. 네. 근데 이 이사장 코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시절 때부터 골프 치는 친구야. 지금도 늘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는 친구래. 근데 이 사람한테 그냥 넘어간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11월에 딱 얘기가 시작돼서 12월에 토지가 넘어갔어요. 토지가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이 학교 건설비, 운동장 신설비 뭐 그 해서 예산이 한 240억 원 정도, 우리로 한 2,400억 원이죠. 그 중에 절반이 갑자기 또 국비로, 시비로, 지방세로 그냥 딱 지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땅은 공짜로 주고 건설비는 시가 대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2018년까지 개교를 끝내지 않으면 국가가 이쪽 그 시 전체에 있는 특구 지정을 취소를 하겠다. 그 조건으로 최우선으로 학교를 먼저 지어줘라.
이렇게까지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각해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계획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정말 직접적으로 총리의 의향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할 정도로 아사히 신문이 이 정도로 갈 정도면 정말 아베가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아베 기념 초등학교는 규모도 작았고 돈 단위가 뭐 우리로 따지면 한 300억 원 규모였다고 하면 이거는 수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특혜 사건이 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총리가 직접적으로 각 그 행정관실에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흘러나왔기 때문에 아베는 이걸로 인해서 그만 사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문서인지 정확하지 않다. 일일이 정부가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일에 정부 예산이 되고 지금에 있는 아베 잔당, 즉 자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하면 거기도 잔당이네. 이 잔당들에 이어 연결된 게이트로 해서 목 날라갈 정치인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일본에는 지금의 철권 통치라고 불렸던 아베의 정치를 대적할 만한 대응 세력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한나라당이 무너졌는데 결국 새누리당이 도로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게 정권 교체라 해도 그게 그거 되는 거 우리가 봐왔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조금 위험한 기대 또는 위험한 예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있는 아베를 무너뜨린 정치계의 숨은 배우, 즉 지금의 아베 정권의 보수 세력을 무너뜨린 정치계의 숨은 배우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아키히토 일왕가의 천황입니다. 천황이라고 하면 외왕이라고 하면 너무 내하니까 일왕이라고 합시다. 합의 봐서. 일본은 아직 그 왕을 모시고 사는 나라니까 거기 그 나라의 왕. 네. 실질적으로 일본은 그 왕정이 아니고 지금의 이제 의원 내각제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상징적이긴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인물이 천황이에요. 그렇죠. 외왕이죠. 이게 아키히토가 즉위를 해서 그동안 쭉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아베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아베가 굉장히 극수주의적인 또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논란을 했을 때 아키히토는 우리는 백제이네, 일본 왕가는 백제 왕가의 후손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지금 평화헌법을 개정하거나 일본이 외국에 파병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정치적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2016년도에는 생전 퇴위라는 발언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의례적으로 왕권을 아들한테만 물려줬었잖아요. 근데 그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도 아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딸한테 왕권을 물려줘야 되나라는 그 개정을 만들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아베의 그 위세가 당당했을 때 그렇죠. 아베는 말 그대로 평화헌법을 강제로 개정하려고 했었고 또 군비 확충에 그 힘을 쓰던 데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일왕이 경고를 했었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일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한다고 하면 나는 그걸 그만둘 수도 있다. 죽을 때 내려놔야 되는 왕위를 나 지금 던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걸 또 아베가 넙죽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생전에 퇴위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왕을 민간인으로 끌어내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평민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봐서는 저건 너무 위험한데 옛날에도 왕권이 있는 나라에서는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이려고 했었지 그 상징적인 사람을 그냥 사가로 보내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그렇죠. 보수 정권이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고 아베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를 봅니다. 합의를 일단 제청을 하죠. 평화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파병이 가능하도록 이 자위대 역할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병을 할 수 있는 개정안 정도만 하겠다. 네. 대신
일왕도 물러나시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마라. 민간인으로 돌아가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한 번으로 이게 끝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네요. 다음 주에도 또 일본을 좀 더 다룰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요. 지금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사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5년 전 아베가 등장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베가 너무나 힐러리의 집권을 믿고 민주당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올인을 했던 핵심 정책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스스로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완전히 동아시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외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일본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죠. 내가 일본이랑 친할 필요가 뭐 있어? 한국이랑 중국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되는데? 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 어려운 와중에 아베는 수렁에 빠져있는 이 와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문나이트가 지금 미국 정상회담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외교는 아베의 외교는 미국 바라보기였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전 세계를 지금 아울러서 보고 계시잖아요. 결국 외교적으로 일본을 고립화시키고 동아시아에서 외교적인 주도권을 먼저 찾아온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일본에 손을 내미는 지금의 외교 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악법이라든지 기존에 일본과 있었던 불합리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을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외교장관 강 장관과 문나이트의 앞으로의 선전 그리고 그것이 얻어낼 7월 중순쯤 가면 우리의 외교적 위상의 변화를 기쁘게 기다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을 지금 애청자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기대 예고편을 날려드리면서 이제 보름 20일 후면은 우리 외교의 위상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견례 너무 기대돼. 실장 등 환송을 나온 인사들과 환담하면서 전용기까지 이동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항에 도착한 뒤 손수 가방을 들고 귀빈실까지 걸어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수행원이 가방을 들겠다고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이번 방미에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의 동행도 최소화했습니다. 장관 중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순방에 함께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문나이트 5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외교에 대한 맥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훌륭한 기획을 지금 하고 계신 우리 송 작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네, 준비를 처음에는 한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동아시아에 한정적으로 이제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외교의 난맥상이 동아시아만 멈춰 있는 게 아니야. 동아시아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우리 외교가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헛짓날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 파키스탄에 있었던 선교사 납치 사건, 중국인 선교사 납치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아무런 행동을 못 취하면서 국제적인 봉이 되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기회를 다음 시간에 중동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예고를 드리자면 파키스탄에 우리나라가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던 중국인 선생인지 선교사인지 알 수 없는 남녀가 납치를 당했다. 그리고 어느 날 IS한테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에는 이걸 중대한 가십으로 아예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
파키스탄의 나라의 전통적인 그 이슬람이나 회교 국가에 거기 가갖고 기독교 선교하는 나라도 없지만 우리가 갖다 손쳐. 근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한국 사람도 아닌 중국인 선교사를 납치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데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국제 여론은 다 죽인 걸로 돼 있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지금 중국 안에서 이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가 파키스탄인가? 또 왜 한국이 거기 껴 있는가? 왜 한국인이 마치 중국 선교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IS에 피납 당하게 만든 것 같은 중국 내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중국 정부는 뭘 노리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외교에서는 아무 준비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문나이트 6번째 주제로 결정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요 외교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고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기본은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국민적 기반의 어떤 성원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에 대한 대우, 인정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외교는 다 실패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아주 저강대국이 약소국들 무시하고 가는 거 트럼프가 단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유럽에 갔을 때 밀쳐내는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상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인정, 존재 가치에 대한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당신네들을 우대합니다. 인정합니다라는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나는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보면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안에 비추어 일본 정부가 돈을 출연해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치유와 화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돈 준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일본 정부의 공식 비용으로 즉 일본의 세금으로 나와야 되는 돈이었다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 돈을 기업인들이 걷어서 준 기부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이 원래 협정문상으로는 공식적인 돈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일 친선과 우호를 위해서 민간 단체가 걷어준 돈으로 둔갑을 시켜서 우리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이 두 가지 협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시행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협정에는 1.2의 협정이 이루어진 전제로 봐서 한국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나중에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완전히 자제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한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떠들지 않는다라고 협정을 진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정부는 자 이러한 두 가지 안이 일본 정부에서 지켜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불가역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외교부는 발표를 했던 거죠. 여기에 이 협정문 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네 번째 조항이 또 있는 겁니다. 소녀상의 즉각적인 철거. 그렇지. 이 내용은 협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나 외교 당국은 공식적으로 자 돈이 갔으니 소녀상을 철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정문 자체도 잘못 쓰여졌거니와 협정문 자체를 일본 정부가 협정문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또 심지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정이 없다고 협정문이 없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지들 멋대로 우리의 일방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 거기에 대해서 인정 그리고 소녀상에 대한 철거를 비롯한 여러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자제해라 아니 철회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니들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잖아. 그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협의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얘기해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베는 아베대로 뭔가 이런 실적을 하나 남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를 수렴첨장하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일 위안부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의 전략도 마찬가지고 아베 입장에서도 중요한 대상국인 한국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박근혜는 미국의 오더를 받고 일본과 합의해주는 이런 모양새. 사실 박근혜는 아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임기 초반에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 그랬었잖아요. 일본 측에서 말하는 걸 보면 늘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2015년도에 너무나도 어이없게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정말 의례적으로 바로 돈을 쏴주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재단을 만들고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 돈도 오기 전에 벌써
그렇죠. 재단까지 다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소녀상은 뭐 그냥 바로 철거한다고 난리치고 국제적으로 여론 플레이를 들어갑니다. 일본 측에서는. 그런데 그때 가서 근데 일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나라가 왜 그럴까 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자료를 얼마나 많이 찾아봤냐면요. 알지도 못하는 일본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 사드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언론으로는 많은 게 저는 우리 희락 여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는요. 실제적으로 외교가 아니고 의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대사로 나간다든지 그쪽에 외교관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장들은 대부분 보면 국내 정치에서 보훈 인사 또는 어떤 그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일종의 유람하듯이 대사로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즉 행정 실무를 위해서 외교 관계를 뭔가 진행하기 위한 노력의 대사가 아니라 좋은 나라, 경치 좋은 나라 이런 데에 가갖고 대접받고 편하게 놀다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관이나 외교관들 그 자세들 자체도 자국민을 보호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야. 지금 의전와 와 있는 이 위에서 떨어진 낙하산을 얼마나 임기 동안 잘 보존하고 관광시켜 드릴 것인가 여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외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키워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보세요. 전 세계에 유학생들을 보내고 거기 NGO 단체에 가입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게끔 만들고 완벽히 그 나라와 그 나라 문화를 익히게 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외교부의 사람들로 써요. 오늘 얘기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일 수교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외교관들을 매년 10명에서 15명씩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을 다니게 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게 하고 10년, 20년 가까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한국인과 똑같은 방식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외교관으로 활용을 해요. 중국이 일본에 하는 것, 일본이 미국에 하는 건 더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형태겠습니까? 우리는 전문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거나 거기서 공부한 유학생들을 외교관으로 채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고시 보고 합격한 사람들을 순번에 맞춰서 시기대로 순환 배치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뺏어가지고 큰 나라, 좋은 나라, 이권이 많이 있는 나라 보내게끔 해서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외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작 외교 정쟁 또는 외교를 통한 로비 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포섭해서 뭔가 외교적인 정책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경화 장관의 발탁이 미국이나 일본 외교에 심각할 정도로 경고성이 돼 있는 거는 지금까지 만만했어. 아무도 감히 그 외교관 대 외교관의 신분으로 만났을 때 한국과 그 상대국과의 어떤 그 조약이라든지 상담의 형태가 거의 우리 옛날에 강화도 조약 비슷하게 그렇게 일방적이고 상대국의 의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자국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게 지금 새로운 그 강 장관의 포부인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외교부 인력들을 새롭게 뽑고 새롭게 교육하고 근무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개혁이 필요하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엄마들은 잘 아는 용어입니다. immersion이라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담근다는 거예요. 아니면 풍덩 빠져든다. 예를 들어서 그 어학연수를 가잖아요. 왜 가냐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그 나라의 풍토, 그 나라의 언어, 그 모든 그 향수나 그런 것을 느끼고 몸으로 체험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교관들을 내보내서 대통령이 그 나라를 갔을 때 좋은 의전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와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함께 발전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를 섭득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해온 것은 가서 좀 쉬다 오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발판을 그냥 놀다거라든지 발판을 깐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력 쌓아주기 위해서 그렇죠. 권총에서 높이 승진하기 위해서 잠시 보냈다 빼오는 그 지지를 올리려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정말 수십 년 동안에 인재들과 그리고 많은 계층을 보내왔잖아요. 많은 나라로.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번에 그 30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했던 일본 외교관이 일본에 돌아가서 책을 썼죠. 네. 아 진짜. 뭐라고 썼겠습니까?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그 새끼 나 진짜 내가 그 포털에서 그 기사 읽으면서 뭐 이런 주둥아리를 확 공업용 미싱으로 꼬매버리고 싶더라. 걔가 진짜.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 와서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외교관으로서 일본 가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지금 외교의 사태인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5년 박혀 있으면 그 새끼 빼없고 힘없어서 저기 유배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으니 우리 외교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외교에 대한 이야기 아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취할 것 취하는 게 외교다 이렇게 보시고 트럼프가 또는 미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 그런 모양새 아니었잖아요. 한국은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받아줬고요. 자 알겠습니다. 외교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문나이트 5번째 시간.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일본 이야기예요. 일본 왼수 같은 나라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나라 일본입니다. 자 외교라고 하는 게요 다른 종류의 어떤 그 행정부서나 사회조직과는 달리 이게 올곧게 사람한테만 달려 있어요. 이게 국방이라든지 경제 이런 거면 돈이 뒷받쳐줘야 되고 뭐 과학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만 외교는 그거 아니거든. 사람만 가서 똘똘하게 잘하면 되는 게 외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셨던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입니다. 과연 이 요구 발언이 어디서 시작됐고 이게 어떠한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아베 정부는 지금 얼마나 구석에 몰려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분석해 보면 그동안의 우리 한일 외교의 또는 현안들과 앞으로 밝혀내야 될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이게 왜 일본한테서 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없다고 우리 국가가 주장해왔던 박근혜 일파가 주장해왔던 한일 그 위안부 협상의 협정문이 일본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일본은 원문이 나와버린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원문을 딱 보니까 이제 이 원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협정문은 없다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의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한 내용들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협정문의 3가지, 딱 조항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감정을 공식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협정문대로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정문을 자기 나름대로 썼다고 하지만 그 협정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항인 반성과 사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표현이 없었던 거죠. 협정을 안 지킨 거야 따지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외고와 장훈고, 경문고, 세화여고, 영훈중학교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며 구사일생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흡한 운영 성과로 2년 지정 취소 유예 평가를 받은 학교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5학교 모두가 기준 점수인 6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지정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도 씁쓸한 뒷말을 남겼습니다. 교육부의 평가 지표가 후에 취소 기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 정부가 애초에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기본 점수만으로도 탈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를 즉각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과 5년마다 돌아오는 재지정 평가 시기에 맞춰 전환하는 일몰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사고 특목고 학생을 먼저 뽑고
일반고 학생을 뒤늦게 뽑는 입학 전형도 개선해 동시 선발을 건의했습니다. 전후기 고교 유형 간의 선발 효과로 인해서 성취도 차이 등을 야기하는 교육력 차이를 야기하는 그런 구조를 개선해서 결국은 선발 효과보다는 교육 효과를 우선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와 외고 지정 취소 논란은 재지정을 통해 일단 봉합됐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교육부 몫이 됐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국방부 내에 자신이 장관직에 오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답변은 군조직 내에 개혁 저항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성을 시사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군 안팎에서는 알자회 등으로 불리는 특정 사조직이 요직을 독점해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송 후보자는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문화 창조, 새로운 국군 건설, 첨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6가지의 군개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특혜도 철저히 차단하며 군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병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국방 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송 후보자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과 함께 자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사드 배치에는 동의했지만 국회 비준 필요성은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3박 5일간의 이번 방미 형식은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보다 격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 등 중대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이 취임한 뒤 첫 만남인 만큼 신뢰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미국 정부도 최고의 의정과 예우를 약속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출국 현장은 이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간소했습니다. 서울공항에선 청와대 참모진과 관계 장관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규모 출국 인사를 하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 때문입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